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그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부터 앞에 전해드리고 그 뒤에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아침에 이미 보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외국의 지도자라면 지금 미국을 어떻게 서베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아주 이제 이런 딱 그 이슈를 잡아서 잘 그 정리를 해주는 데이빗 레온하르트라는 기자가 쓴 글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정치 시스템 전반적인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다면 그게 지금 미국의 현 주소인데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사를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원 의장이 지금까지 234년 동안 55명이거든요. 그 55명 가운데 처음으로 자당의 정치인 8명이 쫓아낸 겁니다. 자당의 또 다른 210명은 그를 그대로 하원 의장에 놓게 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혼란을 쭉 외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상상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역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임기 중간에 9개월밖에 안 됐어요. 55명 중에서 가장 짧게 하원 의장을 했습니다. 하원 의장을 fire, 해고, 축출해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연방 상원은 어떤가? 역시 공화당입니다. 미치 매코넬이라는 상원의 원내대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다가 말을 잇질 못했습니다. 완전히 프리즈 됐죠? 세 번째, 연방 대법원 9명밖에 없는 판사 가운데서 한 명의 경우는 너무너무 부자, 정치 기부자들이 그 연방 대법관과 부인, 아내를 위한 호화로운 휴가 비용, 생활비를 계속 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의 클래런스 토마스의 부인은 미국의 공직자들에게 거짓말을 바탕으로 이메일 등등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어야지 된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의 공화당 정치인들 등등에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4케이스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오늘도 지금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정기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종말론적인 말을 합니다. 두려움의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야지 된다. 트럼프죠. 그리고 그러면 그 후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누구와 대결을 하느냐. 많은 여론조사 결과 저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아. 연임을 하기는 재선되기는 이라고 하는 80세의 대통령과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동률이잖아요. 한때 몇 가지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약간 높다고 나왔지만 다시 그야말로 서로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외국 지도자가 지금 미국을 딱 들여다볼 때 가장 헤드라인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면은 걱정하시겠죠. 내 친구가 잘 돼야지 되는데 그리고 내 친구가 나보다 강한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생각할 때도 강한 나라, 강한 친구가 더 잘 돼야지 저에게도 좋죠. 만약에 이 서베이를 한 다른 나라 지도자가 미국의 적국이라면 너무 기뻐하겠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미국 안과 미국 밖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국 방식, 아메리칸 웨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게 효과적일까? 더는 효과적이 아닌 것 같아.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런 어떤 example, 사례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건요, 뭐 뉴욕타임즈의 그 피터 베이커라는 아주 뭐 정치 전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과 불화,
이런 그 또 제목으로서 극단주의는 점점 이기고, 이번에도 극단주의 맥케츠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7명이 거기에 가세를 해서 55명 가운데 처음으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쫓겨났잖아요. 극단주의에게 어워드를 준 셈이죠. 그리고 규범에 도전하고 양극화된 국가를 더욱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그 같은 이제 혼란, 불화 이런 것의 그 사례로 외국에서 지켜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골절되고 더욱 극단적인,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영향이 있었겠죠. 원인이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생활이 좋아지질 않았다는 것, 그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질 않았다는 것,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났잖아요. 노조 이런 거 강해지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수십 년 동안, 뭐 70년, 8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될까요? 완전히 생활 수준이 그대로 정체됐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이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런 때에 거짓말로 막 그 뭉쳐서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률 올려서 돈만 벌려고 하는 팍스의 루퍼트 머덕 사주가 고백을 했잖아요. 광고 때문에 거짓인 줄 알면서 벽의 가이도 출연시키고 루디 줄리아니도 출연시키고 해서 부정선거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붐업을 했다. 그러한 케이블 네트워크 등장. 케이블 네트워크만 있나요?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계속 안 해도 될 그럴 담론을 일으키고 가짜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에서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조라든가 또 뭐 지역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로컬. 그런데 그런 것들이 로컬의 기관들도 굉장히 약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노령화된 정치인들이 아주 강한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이런 것도 이런 혼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양성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맨 앞부분에 이코노미스트도 공화당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의회라는 게 뉴욕의 페더럴 홀에서 열렸는데 그 이후에 공화당은 한 번도 그 혁명과 반란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 민주당도 단점이 많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 총질은 공화당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공화당이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얘기를 가볍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코비드-19 때 학교를 폐쇄한 거, 이건 이제 에이시안 부모님들도 너무 심하다,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불법 이민, 이 부분도 공화당도 너무하지만 민주당도 너무 관대하다 하는 지적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이건 뭐 꼭 공화당만의 책임이 아니죠. 물론 공화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당 가운데서도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럼 조금 더 양보해서 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동자 계층들이,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노동자의 완벽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노동자 계층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자체가 자신들을 경멸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좀 엘리트입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이때의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팩트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블루칼러가 원래 민주당의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요즘에는 아니
쟤들이 우리는 표를 줬는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막 촉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바로 백인 유권자들. 그 백인 유권자들이 뭐 백인이 뭐 많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뭐 에이시안이나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무식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때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에 꽂혀서 극단적으로, 그리고 또 시골에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교육도 조금 덜 받고 하신 그런 분들, 그런 백인 유권자들 막 오랜 갈등, 민주당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터지고, 그게 또 이제 뭐 다른 소수 인종에게까지 또 이렇게 물들여가고 하는 이런 것들로 미국의 극단주의가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정당에 약점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침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여전히 기능적인 정당으로 온건파와 진보파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마 공화당에게 물어봐도 그렇다, 그게 민주당에 부럽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 뭐 법안 같은 거 많이 통과시켰고, 심지어 초당적인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단결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뭐 민주당의 몇몇 젊은 아주 극단적인 좌파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좌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갑니다. 공화당처럼 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머지 7명 합쳐서 8명이 하원 의장을, 자당의 하원 의장을 내쫓는 이런 일은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이 분열돼 있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 트럼프가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로 재선에 실패한 거다,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다, 코비드 백신은 아무 효과도 없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공화당 유권자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021년도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의사당에 가서 경관도 죽고 사람도 죽고 했어도 그 같은 폭력적인 시위를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럴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폭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돼서 되겠습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몰락은 당이 더 급진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2010년도에 이제 티파리가 막 나왔죠. 2015년도에 프리덤 코커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공화당은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내쫓은 이유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연방정부 문을 안 닫게 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협상을 했다. 양당 정치의 꽃은 협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명제가 있으면 연방정부를 폐쇄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그 이유로 하원 의장을 표면적인 이유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축출은 이 분노의 시대에 공화당의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포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지금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보수적이고 돈 많은 사람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하고 트럼프도 엄청 지지했었던 신문입니다. 처음에는 경멸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로는. 이 분노의 시대에 공화당의 타락한 상태를 포착한 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축출이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가장 큰 도전이요. 지금 이 글을 쓴 기자가 이번 주에 민주주의 전문가들에게 본인과 동료들이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중심이 공화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가 아주 유명한 학교잖아요. 사라 바인더 교수. 민주주의 체제에는 2개의 가능한 정당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정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고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규칙에 따르는 양측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공화당에.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은 역사학자 조셉 앨리스. 도대체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닥친 것 처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소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inority라는 책을 쓴 공동 저자입니다. 그 데니엘 지블렛, 이분은 미국 정치 체제의 구조에 이제 부분적으로 구조 자체에 책임이 있다. 선거인단 제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0만 표가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고도 선거인단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또 게리 맨더린, 공화당이 아주 그 투표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표할 때 유리하게 지역이 맵이 형성돼 있으니까 유권자들에게 차근차근 호소하지 않고도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맵을 정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이 공화당을 극우로 돌리는, 급진화하는 여러 요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주의 자체에서 등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 이 클래스가 여러 면에서 너무 노령화된다. 노령화된다는 것은요, 현명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젊음과 노련함이 같이 갈 때의 얘기지, 노련함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성과가 낮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트머스 칼리지의 그 브렌단 나이한 교수는 본인이 오랜 동안 너무 정치인들이 너무 나이가 들면 안 된다는 것을 비판해 왔는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2차적인 문제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화당의 상태, 공화당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 그 모든 선거인단 제도라든가 뭐 이런 선거 규칙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데이비드 레오나르트 기자가 마지막으로 희망 하나는 주네요. 이건 도대체 정말 희망인가? 아니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쑥 끼워 넣은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관할 수 있는 이유, 공화당에 대해서도 하원은 그렇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보다 훨씬 기능적이다. 나이도 많아요, 상원 의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능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 양당의 연방 판사와 선거 관계자들이 2020년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하면서 이리저리 본인이 당선된 것처럼 하려고 했어도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공화당의 선거 관리인들도, 공화당의 총무처 장관, 선거를 총괄하는 공화당 주지사도 그러한 트럼프의 노력을 막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그 부정선거였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지난해 2022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수적인 공화당의 원래의 보수적인 보수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화당이 몇 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공화당은 하원 의장을 선출해야지 됩니다.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에 나가겠다 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케빈 맥카티보다도 훨씬 극우적이고 더 보수적인 것을 추구하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장되지 않는다. 자, 이게 오늘 뉴욕타임스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점이 있어요. 아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 비워야지 말이야. 방을 왜 안 비워? 그러니까 방이 원래 오피스 아니에요. 이 사람 하원 의원이잖아요. 원래 오피스에 오랜 동안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방이 한 100개 정도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주는 거죠. 예우를 하는 거죠. 회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좀 쉬기도 하라고. 그 방을 빼라. 케빈 맥카티가 축출되고 나서 케빈 맥카티가 대리인으로 한 그런 지금 하원 의장 대행, 다음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할 때까지 제일 처음 하원 의장 대행을 하면서 처음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당연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 방은 이제 케빈 맥카티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케빈 맥카티의 주문이었대요. 그게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본인을 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앞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낸시 펠로시는 본인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됐었을 때 그 전이 공화당이 데니스 헤스터트였거든요. 데니스 헤스터트 공화당 전 하원 의장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방보다 나는 더 큰 방을 줬어. 그리고 원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라 해서 1999년부터 2007년대까지. 근데 이 데니스 헤스터트라는 사람이 왜 그 방에서 나가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 그러니까 동성애자, 소년, 보이, 남자예요. 데니스 헤스터트가. 보이를 막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방을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화났다고 당장 다른 일들도 많은데 방을 빼라고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뭐 추도식 같은 것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것을 집도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입니다. 이런 주문을 공화당의 하원 의장 대행이 할 때 본인은 그때의 그 워싱턴에 없었어요. 이 관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있었죠. 여러 가지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짐도 본인이 직접 꾸리지 못하고 이제 낸시 펠로시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니까 보좌진들도 많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의 민주당 하원의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스태프들이 다 짐을 싸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왜 민주당이 이 하원 의장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원 의장이 또 막 이런 열심히 막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많이 했냐면 언론에 나와서 민주당이 연방 정부를 폐쇄시키고 싶어 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이 연방정부를 폐쇄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공화당의 일부 극우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도 더 그 민주당들은 화가 났었다고 하고요. 이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제가 시간상으로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장벽을 쌓기 위한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연방 환경규제 한 24개 정도를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단체도 지금 너무 화가 났고 민주당에서도 비난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멕시코에 벽 안 쌓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장벽을 쌓는다고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건 효율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이 묶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거기에 할당돼 놓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할당돼 놓은 기금은 거기에만 쓰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여러 번 했대요. 이걸 좀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 안 되느냐 하고 거부당했고 시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벽을 쌓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돈 배당은 의회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벽 쌓기 20마일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목소리 높였어도 본인이 주도를 했고 상원과 하원이 다 공화당이 백악관까지 있었던 때도 있잖아요. 2년. 그때도 있었는데도 50마일밖에 못 쐈습니다. 이번에 20마일을 보태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탑뉴스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그제 코비드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리고 오늘은 괜찮거든요.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비드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안전하게 금요일에 받으시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떼서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